두 번째 강의는 두 번째 그 주제 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수 교수님께서 북촌 한옥의 공간적 변화와 한옥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바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조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옥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그 뭐 가치 판단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지금 변형되고 있다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목에서는 좀 거창하게 한옥에서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시면 물리적 공간들은 어떻게 변해왔고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적 변화는 좀 어떠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북촌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또 발표를 하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제가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공간이 북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북촌은 어떤 곳인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북촌에서의 한옥 주거지가 개별 한옥을 비롯해서 도대체 공간들이 어떻게 지금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마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주거가 아닌 주거 이외의 공간들도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오늘 뭐 전체 주제와 좀 마찬가지겠지만 한옥이 도시주거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큰 공간은 아니고 서울에 한정된 공간이지만 한번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뭐 결론 부분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촌은 어떤 곳인가? 북촌은 분명히 역사하고 독특한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가지고 뭐 10년 이상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왔던 공간이기도 하죠. 북촌 위치 다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양부흥이라고 불렀던 그 안에 뭐 성곽이죠. 그 내사가 안쪽에 능선을 따라서 성곽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물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궐도 있고 궁 관련 시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북촌이라고 불리는 양반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물길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게 지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사면에 면에 있으면서 볕이 잘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인접해서 있기도 하고 물 때문에 지형이 훌렁훌렁하고 그래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촌이 갖고 있는 주거지 특징과 지형적 특징이 어울려서 독특한 주거지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북촌이 분명히 시설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질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서도 사실은 뭐 그 안에 도성 안에 건물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로는 한 900m, 800m 그리고 세로도 한 900m 정도 되는 면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물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요. 북촌 주거지 안에 여기 이제 중학촌이라는 주요 물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길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고 그 물길 사이사이마다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서골, 잿골, 뭐 이렇게 뭐 가해동을, 뭐 재생원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전통적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보시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관아들이 있었고 또 양반 주거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보면 일제시대 때도 주거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예전에 관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주거지들을 또 뭐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었고요. 1930년대, 40년대 들어서 보면 아까 임창복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북촌은 서울의
도시 한옥 주거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때 왜 그러냐면 사실은 1936년대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경성의 경계가 좀 확장되면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1936년부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교외 지역으로도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오늘날 보면 신도시들이 들어서고요. 안쪽으로는 굉장히 대규모 필지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분할됩니다. 그렇게 택지들이 분할되면서 그 안에 이제 도시항들이 들어서게 된 거죠. 60년대에 오면 사실은 이제 여전히 조선시대 이후에 60년대까지 북천 지역은 대표 주거지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옵니다. 그 밀도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밀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그 한양 도성 안에 대표적인 주거지로 그 역사성을 계속 가지고 있죠. 요 뒤 두 그림들은 나중에 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천 안에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관공서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범위라는 것들이 유지되면서 단순하게 기능들이 좀 치환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천을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서 북천의 좀 아니 북천의 가치를 좀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 학자들이 뭐 정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좀 보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북천이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구름 위에 아까 제가 지형이라는 것들, 물길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시한옥 주거들이 역사도시 경관이라는 거죠. 구름 위에 조형된 그 도시 경관을 갖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근대적인 삶. 그리고 그 도시 생활 문화 유산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렇게 골목길, 독특한 연결만 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우리 주거지를 보시면 뭐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이런 도로 체계를 갖지 않습니다. 거의 기역자나 T자형으로 만나는 도로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골목길의 연결망 이런 것들이 북천 안에 주거지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또 가치를 여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개개의 도시한옥들이 갖고 있는 그 개별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법식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구축 방식이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응축된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선 임창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역사적인 취미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어 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뭐 질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한 법식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 사진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게 이제 지금도 이게 뭐 이 모습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북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한옥이라는 것이 이제 주거 용어로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게 도대체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끝장이 나는 건지 이런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정형 주택입니다. 마당을 갖는 유형이고 마당에서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당에서의 행위를 거주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당에서의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모든 것을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기 때문에 마당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당의 프라이버시가 이런 공간들이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어느 순간 깨지기 시작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촌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태까지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반발적으로 2000년들에 들어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각성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개발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주거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옥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 안에서는 사실은 한옥이 단독으로 존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군집했을 때 그 생명력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뭐 밑에 이 카툰인데요. 이게 비단 저희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사례도 보면 거의 아일랜드형으로 굉장히 이게 뭐 고사시점까지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식인데, 그리고 뭐 선을 그어서 접근하지 마라, 얘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북촌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네 가지 북촌의 가치를 말씀드렸다시피 북촌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이 도시 안에서 도시 그 주거로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북촌 한옥 주거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책적인 변화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북촌이 굉장히 큰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거지로서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기 이후에는 급속히 그것들이 변화하면서 특히나 1990년대 이때는 한옥이 급속적으로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멸시됩니다. 이게 경제발전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정책적인 오류입니다. 단지 사실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정책적인 오류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보면 왜 정책적인 오류라고 하냐면, 일단 1962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관련 건축법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관련 법들이 굉장히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옥 주거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1920년대 우리가 법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부터 존재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 제도들이 그 한옥이라는 건축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주거지가 갖고 있는 것들이, 기능들이 사실은 편리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무조건 차가 다녀야 되고, 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를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거기에 포커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뒤에 가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겠는데, 북촌에서 보면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개별 건축물에 대해 영향을 미친 법제도의 변화, 그리고 도시 조직의 변화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를 확폭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북촌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사진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북촌이라는 지역이 또 독특하게는 법 제도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접해서 청와대가 있다고 보니까 고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0m로 15m로 고도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학교가 떠난 자리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4층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자기 구역만 20m를 풉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바로 10m로 다시 그냥 하향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법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보호하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만들고 풀고 그러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도시 조직이 변화인데 가로를 확폭해야겠다라고 누가 선을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로의 도로 체계를 갖지 이 가로망의 도로 체계를 잘 안 갖는데 북촌의 허리를 딱 끊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북촌길이라고 하는 세로난 길입니다. 북촌길이라는 세로난 길을 딱 끊다 보니까 주변이 길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사실은 이런 주택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방향으로 있는데 도로를 내면 끊기니까 그 모양대로 그대로 건물이 올라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또 고깝게 보는 거죠. 왜 북촌길을 만들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안쪽은 정작 한옥을 이렇게 개발 못하게 막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또 하게 되는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1980년대 보면 한 1,500채의 한옥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까지 보니까 924채, 반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옥을 더 사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사실은 저 제4는 미관지구라고 해가지고 명칭에 좀 오류가 있긴 한데요. 한옥 보존지구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4는 미관지구 안에 한옥을 보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한옥 보존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강력하게 보존을 하는 와중에서 뭐 헌법재판소나 부총기를 내거나 뭐 이러면서 주변에 개발되는 행위들은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한옥수는 점점 멸시되어 가고 그래서 90년대를 이렇게 보시면 한옥수들이 얼마나 갑자기 멸시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한옥이 군데군데 빨간인 것처럼 존재하고요. 이게 뭐 한 100여 채가 동시에 날아가는 뭐 이런 사태까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한옥이 85년대에 한 1,500동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2000년대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한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멸시되는 추세에 있었다. 도시조직의 변화. 이건 크게는 사실은 길 변화입니다. 길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한옥 주거지에 굉장히 북촌 한옥 주거지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60년 한옥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가해로가 뚫리지도 않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한옥의 밀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공사가 계속됐죠. 그 공사 와기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된 게 이게 다 도로망이 새로 뚫린 겁니다. 그렇게 이 가해로가 강력하게 뚫리면서 이게 원래 8m 도로에서 20m까지 확충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한옥들은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무방비된 상태로 한옥들이 또 전면에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 길의 면에서 개발 이제 필지들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개발 전제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옥들이 또 멸시되고 비한옥들이 이제 또 집중적으로 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또 하나 그 주경환경 개선 사업인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래하게 된 결과를 보시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북촌길이 뚫리면서 한옥들은 다 없어지고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몽따지한 그림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은 이 가해로가 20m로 확폭되면서 주변은 다 콘크리트 건물로 이제 병풍처럼 들어서니까 내부에 있는 여기 31번지, 33번지인데요. 가해동. 그 사물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급속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북촌을 좀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가해로를 왔다 갔다 하시면 사실은 한옥 주거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 조직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다. 앞에 사실은 우리 2층형 한옥들이 과연 존재했는가 북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층형 한옥이 있죠. 그런데 이게 가해로가 20m로 확폭되면서 이게 철거됩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뒤에 있던 한옥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치과로 지금 치환해가지고 지금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요 주택이죠. 뒤에 있던 한옥들이 전면에 들어서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뭐 건축법들이 이제 완화되고 높이 기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4종 미관 기준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제 한옥 사이에 뭐 이렇게 점입하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한옥 형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콘크리트 포집물 바탕으로 한 한옥 주거입니다.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들어서게 되죠. 또 하나 측면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들을 보면 여기 원소동 지역 그리고 여기 가해동 1번지 지역 이런 것들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이쪽이 급속하게 변해서 이 시커멓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진하게 된 이 부분만 환경 개선 사업지구였는데 거의 전역이 되다시피 원소동 지역이 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세대 다가구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한옥들이 남아있던 모습, 개발이 된 이후에 다 쓸려나간 모습, 지금은 뭐 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네 라고 보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소로 개발됐는데 한화에서 뭐 이게
지붕 모양만 그리고 다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77번지 뭐 처음에는 요 지역만 해당이 됐는데 결국은 뭐 다 주변이 다 콘크리트 건물로 다가구로 다 개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부천이라는 주거지들이 뭐 법제도의 영향, 도시 조직의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9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주민들이 조직을 뭐 한사모라든지 뭐 한옥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다세대 다가구로 짓고 살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로서의 그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파생되는 악영향들이 굉장히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 스스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좀 어떻게 해봐라. 기존에 8, 90년대의 방식은 아니지만 사실은 부천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해봐라 해서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부천 가꾸기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주민들 간의 그 뭐 오해도 많아가지고 뭐 주민들 일부에서는 반대도 하고 뭐 그러지만 전문가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뭐 현장 사업소도 개설을 해서 뭐 결국은 이제 마을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북쪽에 그 헌법재판소 북쪽에 있는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보면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사실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이렇게 북천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사실은 강제 수용을 하겠다라고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결사 반대하는 사태까지 이뤄냅니다.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북천이라는 주거지에 대한 뭐 이렇게 실망 그리고 재산권의 제약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북천이 서서히 변화하는 그 과정들을 더 분명하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뭐 도시부 관리계획이라든지 뭐 북천 가꾸기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뭐 그리고 뭐 제1종 지구단위 수립까지 굉장히 1년,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계획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천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꾸준하게 연구가 되었고 그런 것들 바탕 위에 오늘날 북천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점으로 또 인식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들이 많이 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의 주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굉장한 많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한옥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변화가 왔을까라는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2000년 이전까지를 보시면 그냥 주민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늘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옥이 뭐 내부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늘리자. 그러니까 처마 공간까지 그냥 다 내서 쓴 거예요. 거의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북촌에 보시면 대부분의 한옥들이 이 문가체라는 것들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간체의 공간들을 이 처마 밑에까지 다 확장해서 확폭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래 한옥이 갖고 있던 유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뭐 가이드라인을 줬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지원을 받는 한옥들은 적어도 사실은 한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유지해 주시오. 그럼 5년 동안 유지해 준다고 하면 돈을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을 피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뭐 확폭됐던 것들이 공간들이 다시 이제 지원을 받은 한옥들은 그렇게 다시 안으로 처마 공간들이 하부 공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사구석이나 이렇게 만사형 문양이나 이렇게 인면의 구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뭐 문가체가 없어질 때는 뭐 문가를 다시 만들거나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또 밑에서도 보시면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하고 나중에 업무시설하고 쪼개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건축에서 디자인을
한 건데요. 뭐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면들도 사실은 그렇게 뭐 그냥 붉은 벽돌을 쓰던 것들을 이제 본래의 모습대로 사구석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로 좀 바뀌어오는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굴뚝은 사실은 쓰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와편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의식들은 사실은 원래 이 집 주인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인면을 바꾼 것은 사실은 외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영국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굴뚝을 사실 쓰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치장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부 공간은 적어도 나만의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외부 공간을 바꾸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안동교회인데요. 안동교회 이렇게 높은 담장을 좀 낮춰가지고 한옥이 인면들을 좀 드러내는 작업들 그리고 대조하는 작업들이 외관에서 또 벌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셨던 31번지 그 대표적인 골목길입니다. 그게 인접해 있는 한옥들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담장들을 또 다른 식으로 뭐 이제 흙담장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많이 겪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인면들이 어떻게 변하는데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면을 바뀌었는데 저거 같습니다. 그냥 한옥이 모양대로 그냥 덧붙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부 한옥들은 사실은 한옥의 구축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벽돌로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무 모양이지만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고 이걸 한옥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샌드위치 패널을 위해 다 붙인 거죠. 사실은 이걸 위사한옥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한옥이 이렇게 외관들이 변해왔던 것들 사실은 제가 잘잘못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실은 정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내가 한옥의 구축 방식, 한옥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다시 한옥풍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사실은 그게 정직하다라면 충분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 드리고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이제 도시조치들이 변하는데 이제 한옥들을 이렇게 잘 붙여서 쓰시는 것들 다 좋은데 사실은 일부 초창기 상황이긴 한데 한옥의 체의 배치 통째로 바꾼 거죠. 디귿자로 존재하던 것을 마치 이렇게 문가치가 존재하던 것을 완전히 기억자로 튼다든가 이러면서 인면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전환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부 벌어지는 사태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앞에 가면 좀 앞에 자리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좀 슬라이드를 좀 빨리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공간들을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부 공간들을 창고로 썼던 것들을 주차 공간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담장을 뒤로 물려서 주차 공간으로 낸다든가 그리고 내부의 변화도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이후의 변화를 보시면 이런 변화들이 이게 일식주택인데요. 이런 마당이라는 것들을 4배를 두고 판넬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확장해서 썼던 것들을 이제 안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고 사실은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드자리 공사나 깎기 공사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셨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렇게 그냥 본래 한옥들이 갖고 있는 이면 구성들이 좀 해쳐서 그냥 일률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가이드라인 문제점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변화도 있었다라는 거죠.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명을 쓰는 것들은 결국 크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명을 쏘게 되는데요. 건축가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명을 숨긴다든가 간접 조명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단면에서 이 구성들을 보시려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예전에는 사실은 뭐 단열재라는 걸 쓰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열재를 쓴 단면의 변화들을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구축 방식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공간이 내부에 들어서는 것들 이렇게 보면 단열재를 넣고 양쪽으로 뭐 이제 흙을 바른다거나 회동을 마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조명을 쓰는 방식들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예전에는 뭐 온돌 방식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다시 온수 방식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들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뭐 정화조를 묻는다든가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당을 단순하게 마사토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재료로 마감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천은 사실을 보시면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부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관광지가 돼버렸다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부천이 갖고 있는 부천 주거지가 갖고 있는 가장 비판받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자면 부천이 주거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더 좋은 주거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유형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천이 어차피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이게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들이 여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방이 운영되거나 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공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외부 사람만이 아니고 내부 사람들도 어떻게 공유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느냐. 이를테면 가장 부천에서 불만이 뭐냐면 어린이를 기르고 싶어도 유치원이 부족하다. 아니면 공공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공간이 치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들을 위한 상업공간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이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자면 내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게 상업공간이 됐든 업무 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같이 형성된다고 하면 부천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어떻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평면들을 보시면 뒤에 이제 최욱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내부에 방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공공공간, 마당이라든지 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상업공간들도 보시면 이렇게 식가로도 쓰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치환되어 있고 이거 음식점으로도 뭐 치환돼서 쓰이기도 하고요. 장독대들이 또 다양한 형태로 또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뭐 2층형으로 만들어서 위에 잠을 자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부 공간들도 열심히 또 잘 활용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지하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한옥 주거지 도시 한옥으로서의 가능성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주거, 연립 주거, 복합 한옥 뭐 이런 다양한 주거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전부터 연립 한옥들이 존재했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유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밀도를 해결할 수 있는 2층 한옥 분명히 초창기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복합구조 단지 한옥만이 아니라 한옥과 다른 유형이 하이브리드된 형태로 또 존재하는 것들이 또 미래의 상이 아닐까. 그리고 군집해서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게.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뭐 이거 끝으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동서문동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게 유치원입니다. 아니 교회입니다.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뭐 산악체의 공간들을 확장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날개 부분을 뭐 예배 공간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옆동네로 가면 사실은 또 유치원도 그때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1세방, 2세방, 3세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공간을 굳이 집중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그 공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한옥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